네, 잠시 후 제2회 지역혁신과 분권잔치 새로운 민주주의 길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도 이번 컨퍼런스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청중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곧 컨퍼런스를 시작할 것이고요. 지금 이것을 웨비나로 하기 때문에 줌 화면과 음성이 제대로 들리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들립니다. 네, 그럼 이제 제2회 지역혁신과 분권잔치 새로운 민주주의 길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실행위원 한국사학회 회장 장원호입니다. 이 컨퍼런스는 우리 사회 거버넌스 지역혁신 현장의 사례와 경험을 분권자치 캠페인과 연결시키고 민주주의 혁신의 전망을 함께 모색하는 컨퍼런스입니다. 또한 현장의 혁신과 이론 연구의 혁신을 같이 연구해서 시너지를 도모하는 취지로 이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제1회 대회를 서울시립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요. 올해 2회 대회는 내년에 대선이 있는 관계로 대선과 관련한 20대 대선과 분권자치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컨퍼런스 진행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0시에서 10시 반까지 경과보고, 개회사, 환영사와 축사로 이어지는 오프닝 세션이 진행됩니다. 이어서 바로 10시 반부터 12시까지 2022 대선과 거버넌스 분권자치 비전을 주제로 특별 세션을 김영래 교수님의 진행으로 사회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은 다음에 점심시간 후에 1시부터 2시 50분까지 민주주의 발전과 분권자치 확대라는 주제로 세션 1이 진행되고요. 3시부터 7시까지는 지역의 혁신과 지역의 위기와 지역혁신, 분권자치 실천의 길이라는 주제로 2021 지방자치 대상을 수상한 대표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물론 청중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웨비나의 특성을 감안해서 질문이 있을 경우에 채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질문 외에도 제안이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그것 또한 채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컨퍼런스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지침으로 전면 온라인 세미나를 준비하였고요. 현장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좀 더 제한적이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많은 분이 더 참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컨퍼런스는 줌 플랫폼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동시에 거버넌스 센터 유튜브 TV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생중계됨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1 제2회 지역혁신과 분권자치 새로운 민주주의 길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회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경과보고는 컨퍼런스 진행위원장이신 이형영 거버넌스 센터 이사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경과보고가 있은 다음에 바로 미국에 계신 임현진 상임조진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버넌스 센터는 거버넌스 통합정보센터 운영, 민간인력 우수사례 공모대회 개최, 대한민국 정책 컨벤션 앤 페스티벌 주관, 거버넌스 지방정치연구 네트워크, 연구교육 출판 등의 사업을 전개하면서 한국형 거버넌스 구축과 지역혁신 솔루션 제공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거버넌스 센터의 로컬 거버넌스 분권자치 캠페인 방향은 거버넌스로 지역혁신, 중앙지방 파트너십으로 분권성취 슬로건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거버넌스 센터는 2019년부터 자치분권위원회, 중앙언론사, 지방자치사단체 등의 협력으로 1. 지방정치에서 거버넌스 패러다임을 통한 올바른 자치분권 활동 발굴, 전파, 확산 2. 격려와 보상의 포지티브 캠페인을 통해 유능하고 건강한 지방정치인 활동 지원 육성 3. 시민주권의 다음 문명 거버넌스 국가를 위한 건강한 정치부문 주체 형성 확대를 목표로 지역의 미래, 한국의 미래, 민주주의 미래를 슬로건으로 거버넌스 지방정치 대상 공모대회 약칭 지정대상을 개최하였습니다. 지정대상이 짧은 기간이지만 지역의 변화, 지방정치의 변화를 위한 캠페인으로서 위상과 권위를 확보해 가는 데 따라 이와 연계하여 한국사회 분권자치와 민주주의 혁신 고도화를 위한 캠페인 프로그램으로
지역혁신과 분권자치, 새로운 민주주의 길 컨퍼런스를 연례대회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고 유능한 정치사회 현장 플러스 창조적인 연구 대학 플러스 소명 있는 미디어 세 부분 결합을 파트너십의 기본축으로 하고 참가자 범주는 1.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수상자 단체장 지방의원 지역운동 분권운동 그룹 2. 진지한 중견 연구자 신진기회 중견 언론인 3. 혁신정치인 혁신사회운동가 청년운동가 그룹으로 기본틀을 정하고 자치분권위원회 서울시립대학교 거버넌스센터 한국일보 그리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이 파트너십으로 작년 11월 서울시립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1회 대회를 성공적으로 론칭하였습니다. 외국의 지역혁신 및 민주주의 혁신 현장 연수, 국내 지역혁신 선진지 및 지방정치 선진화 탐방 워크숍 등도 검토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향후의 과제로 미뤘습니다. 올해 3월부터 2회 대회를 추진하면서 대선 국면을 감안해서 주제를 20대 대선과 분권자치로 정하고 준비에 매진하여 6월 30일 서울시립대에서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역시 한 차례 연기하면서 웹컨퍼런스 방식으로 전면 변경해서 오늘 개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 하나마 경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형영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개사와 한영사가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임현진 상임조직위원장님의 개사가 있겠습니다. 임현진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해외 출장 중이라 부득이 나라 바깥에서 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관에 무척 바쁘신 가운데도 지역 혁신과 분권 자치, 새로운 민주주의 길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행사를 비대면 웹 컨퍼런스로 진행하게 되어서 감회가 더욱 특별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고 느끼시는 바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시대 상황과 사회 상황은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른바 탈근대, 포스트 세계화, 기후 변화, 트랜스휴먼, AI 혁명, 포스트 87 등 안팎으로 커다란 전환기에 도전하면서 정체와 퇴행, 혼란의 장기 함정 국면에 빠진 듯한 한국 사회 현실을 우려하는 여러 목소리와 탄식이 잦아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치열한 사회정치 혁신 현장과 진지한 이론의 교직 속에서 이 같은 현실을 극복하고 나아가 미래를 선취하는 힘의 축적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새로운 좌표와 희망을 제시하고 미래를 열어갈 사회 정치 리더십, 글로벌 세계사 선도 대열에 나란히 할 수 있는 다른 주체 형성을 도모하는 장을 열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아래에서 우리들은 지역의 미래, 한국의 미래,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캠페인 공간으로 지역혁신과 분권자치,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이라는 컨퍼런스를 조직하기로 하여 작년 가을 첫 대회를 치르고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두 번째 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컨퍼런스가 다른 학술 행사와 차별화가 되는 점을 굳이 말씀드린다면 세 가지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무엇보다도 삶의 현장인 지역혁신 현실에 기반하여 미래 민주주의 혁신을 전망하고, 둘째로 현장과 이론 연구의 결합, 즉 진정성 있는 중견과 혁신적 신진의 결합을 기조로 하며, 셋째로 현실의 타개와 미래 개척을 위한 강한 캠페인 성격을 확실히 하고자 한다는 점입니다.
이미 레이스가 시작되었습니다만 내년 3월에는 22대 대선이 있습니다. 약 6개월 뒤에는 새로운 정부가 선택을 받을 것이고 그 선택이 향후 5년 동안 우리 국가 사회 공동체의 진로와 방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선 시기는 정치적, 정책적 쟁점과 이슈들이 쟁명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에 올해 대회의 주제를 제20대 대선과 분권자치로 정하였습니다. 대선을 통하여 거버넌스 분권자치를 통한 지역혁신과 대한민국 혁신 그리고 민주주의의 진화 발전의 비전과 정책이 구체화되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 컨퍼런스의 발표, 발제, 패널, 좌장으로 참여하시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분권자치의 귀한 지도자들이시고 지역 현장의 선구적 혁신가들이고 또 실천적 연구자들이십니다. 그리고 일부러 정성을 내서 사전 예약까지 하고 청중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현역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위원이 대부분이시고 그 외에도 현장의 진지한 활동가들과 연구자들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함께하신 만큼 지역 현장의 치열한 실천과 그러한 실천에 기반한 이론적 모색의 교류 속에서 위기와 전환의 시대에 민주주의의 새로운 길을 함께 모색하고 지역의 미래를 통해서 한국의 미래를 위한 영감과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특별히 엄중한 국정과 시정에 임하시는 중에도 귀한 격려사, 축사 말씀을 주실 김부겸 총리님, 오세훈 서울시장님, 정혜구 이사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준비에 애를 쓰신 실행위원과 노고에도 조직위원단장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권한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현진 조직위원장님 현재 미국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컨퍼런스 막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역시 우리 공동조직위원장이시죠.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총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서순탁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 20대 대선과 자치분권을 주제로 제2회 지역혁신과 분권자치 컨퍼런스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당초 저희 대학 캠퍼스로 모시려고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웹세미나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역혁신과 자치분권을 기조로 하는 컨퍼런스 개최에 힘을 모아주신 자치분권위원회,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도시행정학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지역혁신과 분권자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민주주의 길을 모색하는 데 헌신하시는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님,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님, 김영래 아주대 명예교수님, 박승주 세종로 국정포럼 이사장님, 박재환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님, 이형용 거버넌스센터 이사장님, 장원호 한국사회학회 회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서울시립대학교는 공립대학으로서 책무를 기반으로 첨단학과를 신설하여 교양 있는 디지털 인재 양성을 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AI 기반의 연구 플랫폼을 구축하여 스마트한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학에서는 도시의정발전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자치분권의 실천적 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정책 고위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지역혁신과 분권자치 컨퍼런스 주제는 급속한 기술 변화와 지역 인구의 급감, 감염병 확산 등 재전환기의 삶의 현장의 지역에서 어떻게 현실 기반의 분권자치와 새로운 민주주의를 모색할 것인가입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내년에 있을 대선 및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분권자치와 민주주의를 논의하는 특별 세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되며 미래 사회에 희망을 주는 비전과 방향이 제시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컨퍼런스가 우리 사회의 지역 정치를 혁신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 미래를 개척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컨퍼런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아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수탁 총장님 감사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저도 서울시립대 교수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이 컨퍼런스를 작년에 이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은 축사 말씀 순서입니다. 먼저 김부경 총리님 축사 말씀입니다. 총리님 축사는 영상으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회 지역혁신과 분권자치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역혁신과 국가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고 오늘의 뜻깊은 행사도 정성으로 준비해 주신 임현진 상임조직위원장님, 이형용 거버넌스센터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고 2단계에 걸친 재정분권을 통해서 주민의 자치와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권한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자치경찰제와 특별지방자치단체도 도입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지역 주도의 거버넌스 구축과 주민의 참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다지는 핵심적 과제입니다. 실효성이 있는 행정의 측면에서도 분권 자체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의 문제 해결은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주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마는 우리에게는 지난 20년간의 축적된 지방자치의 경험과 역량이 있습니다. 그 힘을 믿고 민관이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참석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분권자치는 새로운 장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적 단위로 묶여있던 그 지자체들이 이제 스스로 그 담을 허물고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가능해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활용해서 기초에서 초광역에 이르기까지 칸막이를 뛰어넘는 아래로부터의 혁신 모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초 수준에서는 7개 시군의 지리상권 지자체 조합이, 초광역 수준에서는 부울경 메가시티가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정부도 메가시티 지원 본부처 TF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서 지역혁신이 결실을 맺는다면 분권자치는 더욱 확대되고 재정과 권한의 분산도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컨퍼런스의 주제처럼 분권자치를 통해서 균형 잡힌 사회, 새로운 민주주의로 가는 길도 더욱 넓어질 것입니다. 자치분권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민관은 물론이고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과 노력들이 절실합니다. 오늘 컨퍼런스를 통해서 그동안의 성공 사례들을 함께 나누고 혁신적이고 의미 있는 그런 제안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컨퍼런스 개최를 축하드리며 지역 정치를 혁신하고 주민자치에 뿌리를 둔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개척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컨퍼런스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부겸 총리님 좋은 축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축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세훈 시장 축사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제2회 지역혁신과 분권자치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많은 분들, 특히
임현진, 김순은, 김영래, 박승주, 박재환, 서순탁 공동 조직위원장님, 그리고 이형용 실행위원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 혁신과 분권자치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 모아주시고자 컨퍼런스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참으로 많은 성장을 일으켜왔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라는 미중유의 위기 속에서도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실정에 맞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슬기롭게 대처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시간 방역 데이터 수집과 확진자 역학조사는 물론이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선별 진료소 혼잡도까지 안내하는 등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통해서 코로나19 방역에 매우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해서 지역 혁신을 가져온다면 우리가 당면한 크고 작은 사회 문제들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변화, 새로운 미래에서 거버넌스의 역할과 그 중요성 더욱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정치학자 제임스 프라이스는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했죠. 아래라부터의 민주주의가 실현돼야, 그래야 큰 민주주의가 차츰 실현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지자체장님들과 각 분야 전문가분들이 함께하는 오늘 컨퍼런스가 실질적인 분권자치, 나아가서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을 모색하는 마중물 같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세훈 시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10시 반부터 곧바로 특별 세션 2022 대선과 거버넌스 분권자치 비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 세션 진행 전에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0시 반부터 12시까지 특별 세션이 진행되는데요. 특별 세션에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님, 송하진 대한민국 시도지사협회 회장님, 이철우 전 영호남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님, 황면선 전국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회장님 네 분이 패널로 참석하십니다. 점심을 먹은 후에 1시부터 2시 50분까지 민주주의 발전과 분권자치 확대를 주제로 세션 1이 진행됩니다. 세션 1에는 황한식 부산대 명예교수님이 발제를 하시고요. 고태성 박사님, 이두연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 대표, 조재학 지역리더십 대표, 정현호 청년정책학회 이사장 등이 패널로 참가하십니다. 그리고 3시부터 7시까지는 지역의 위기와 지역혁신, 분권자치 실천의 길이라는 주제로 지방자치 대상을 수상한 대표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사례 발표를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 발표에 이어서 송창석 거버넌스센터 교육원장, 박노수 서울시립대 교수, 김형몽 부산 사회적 경제센터장님의 토론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발표 토론을 끝으로 이번 컨퍼런스를 마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특별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세션의 주제는 2022 대선과 거버넌스 분권자치 비전입니다. 특별 세션의 좌장은 김영래 조직위원장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이크를 특별 세션 좌장 김영래 조직위원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1년 제2회 지역혁신과 분권자치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 컨퍼런스 특별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세션의 주제는 2022년 대선과 거버넌스 분권자치 비전 라운드 테이블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개최되는 라운드 테이블 토론회 사회를 보게 된 아주대학교 명예교수 김영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개최된 개회식에서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개회사 등등을 통해서 이번 세션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를 잘 아셨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 계신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님의 개회사, 그리고
서순탁 서울시립대 총장님의 환영사, 김부겸 국무총리님과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축사를 통해서, 격려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오늘 컨퍼런스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의에 대해서 잘 아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에서 지역 혁신과 분권 자치는 거버넌스의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한국 민주주의가 분권 자치를 위한 거버넌스 문제를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따라서 한국 민주정치 발전을 위함은 물론 한국 정치사회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라운드 테이블 토론에서 토론에 참석하여 기조 발제를 하여 주시는 네 분의 말씀은 내년 대선과 거버넌스 분권 자치의 비전 제시에 있어서 중요한 화두를 제공하시게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네 분의 발표자를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이시며 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이신 김순훈 교수님 소개해 드립니다. 예. 김순훈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다음은 네, 안녕하세요. 예. 전북지사이시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송화진 회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송 지사님. 안녕하세요. 송화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경북지사이시며 전 영호남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신 이철우 지사님 소개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는 논산시장이시며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황명선 회장님 소개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황명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진행에 대해서 우선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네 분 발표자께서는 10분에서 한 12, 3분 정도로 각각 주제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약 5분 정도 한 차례 정도 부연 발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시간에 좀 여유가 있으면은 참여자들로부터 들어온 질문에 대하여 답하는 순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순훈 대통령 소속 자치분과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는 민주주의 발전과 분권 자치의 확장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잔치 분권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해 주시기로 하겠습니다. 김순훈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네, 여러분 좀 반갑습니다. 저 방금 소개받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순훈입니다. 우선 좋은 컨퍼런스를 준비해 주신 거버넌스 센터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해 드리고요. 우선 이 중요한 컨퍼런스에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을 소개할 수 있어서 우선 커다란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 자치분권위원회는 민주주의 발전에 분권자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가치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쭉 하는가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 의의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분권과 민주주의 관계,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 배경, 그다음에 중요한 성과,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왔던 자치분권의 이론적 기초, 그다음에 의의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아시는 얘기지만 크게 자치분권이 민주주의에 왜 필요하냐 하는 건 두 가지 관점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귀납적 관점인데요. 우리보다 민주주의를 잘한다고 평가되는 대부분의 나라를 보면 거의 예외 없이 자치분권이 잘 돼 있다는 게 아마 귀납적 관점의 논의일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연역적 관점에서 보면 민주주의 국가를 형성하는데 권력 분립이 굉장히 필요하고, 권력 분립 차원에서 자치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력 분립, 또 지방정부 내에서는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권력 분립, 그다음에 주민의 참여를 통한
주민과 지방정부와의 관계, 이런 의미가 아마 연역적 관점의 정당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주의할 거는 자치분권이 중요한 선이긴 한데 그럼 어디가 최적점이냐 하는 건 나라마다 좀 다른 것 같고, 역사에 따라서 집권과 분권이 이렇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제반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분권을 강화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게 저희들의 인식입니다. 자, 그다음에 저희들이 우리 자치분권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깊지는 않은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자치분권의 기초는 1988년 지방자치법입니다. 다시 1988년 지방자치법은 완전한 제도를 만들었다기보다는 시급하게 지방자치를 부활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차원의 논의였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굉장히 불완전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1991년도 선거할 때도 단체장 선거를 하지 못하고 단체장은 95년도에 선거가 됐고, 또 91년도에 임명직 단체장, 그다음에 지방의회를 구성하면서도 지방의회의 많은 권한을 단체장한테 맡기는 그런 아주 불안전성을 띠고 있었던 게 새로운 우리가 자치를 하게 된 그런 배경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문재인 정부 앞에 5개 정부가 있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지방분권의 제도를 도입하는 데 핵을 그은 정부입니다. 1999년 지금의 자치분권의 시작인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촉진관한법을 만들었고요.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어받아서 지방분권을 혁신적으로 실행한 기입니다. 지방분권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었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노무현 정부의 노력으로 탄생된 특별자치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지르면서 정책이 조정되고 또 실현을 맡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러한 자치분권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자치분권의 르네상스라고 평가된 만큼 그 활기를 띠게 됐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약속하셨습니다. 특히 100대 국정과제 속에 13번의 권력기관 민주적 개혁과제라는 속에 자치경찰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74번의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 75번의 재정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교육민주를 위한 교육자치 강화, 그다음에 세종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의 완성, 이렇게 5개가 반영되고, 이 5개 국정과제가 2018년 9월에 발표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발표됐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자치분권 실행계획을 통해서 이제까지 완성이 되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성과를 이제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제일 중요한 성과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라는 제도입니다. 이게 2019년 7월 1일 날 시행된 제도인데요. 중앙부처의 재개정 법령에 대해 사무배분의 적정성 및 자치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이 발의한 모든 재개정 법령이고요. 법령안의 위반도 법제처 법령심사 전까지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분야를 하지만 환경 영향 평가 같은 제도고, 자치분권 사전 평가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시대성이 높았냐 하면 지난 2019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총 3,268건의 법령을 심의를 해서 의견 없음이 68%, 원안 동의, 보충 130건의 그런 의견을 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뭐 여러분들 다 지금 두 분 지사님들 나와 계신데, 역대 어떤 정부도 하지 못했던 재정분권을 제1단계, 2단계에 거쳐서 완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제1단계 때는 2019년에 3.4조 원, 2020년에 5.1조 원에서 부가가치세의 10%인 8.5조 원을 지방세로 이전한 게 제1단계 재정분권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난 7월 달에 합의를 본 제2단계 재정분권은 2022년에 21년도에 2.54조 원, 그다음에 23년도에 1.5조 원, 그래서 토탈 한 4조 1천 원이 되는 지방세 추후 확징이 제2단계 재정분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재정분권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7대 3을 달성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만은 거기에는 다소 좀 못 미친 72.6대 한 20
거의 7대3에 근접한 그런 비율로 재정문건을 완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제2단계 재정문건 성과 속에는 지금 각 지역이 인구 감소를 위한 지역 소멸을 좀 걱정하고 있는데 지역 소멸 대응 기금을 연 1조 원씩 이렇게 적립하는 걸로 해서 그중에서 25%는 광역이, 75%는 기초가 사용하는 것으로 그래서 상생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성과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입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도 1988년도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32년 만에 이루어지는 전부 개정인데요. 그 개정이 만 32년 만에 이루어지는 내용이고 또 그 내용도 굉장히 포괄적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8년도에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을 추진했는데 그게 마무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담지 못했던 대부분의 내용을 지방자치법에 담았다 보시면 되겠고 특히 주민주권이라는 용어와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열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주민주권을 구현하는 내용으로 종전 어떤 제도보다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됐다는 거고요. 특히 그중에는 참여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한 살이 낮아진과 동시에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의 기관 구성을 주민들이 투표로 그 형태를 정할 수 있다는 제도도 포함되어 있다. 그와 더불어서 주민주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주민에 대한 책무가 늘어서 정보 공개를 제도화했다든지 또는 지방의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를 의무화했다든지 해서 주민에 대한 대의기관의 책임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조례재정권을 강화했고 지방의회 인사권을 30년 만에 단체장으로부터 지방의회로 환원하는 그런 제도를 했고요. 특히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례실 제도를 도입했다든지 또는 단체장 인수위원회 제도도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지방 또는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의무를 제도화했고 국정참여기구 제도를 통해서 중앙지방 협력회의 법이 추가로 입법돼서 내년 상반기에는 아마 제1차 중앙지방 협력회의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제도가 도입돼서 지금 부산, 울산, 경남 기타 지역에서 메가시티 구상을 하는데 이 메가시티가 특별지방자치를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들이 도입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찰 역사가 한 75년 됐는데요. 75년 만에 소위 자치경찰이 출범하게 됐습니다. 지난 7월 1일 날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자치경찰이 첫 발을 떼었다는 데서는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뭐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겠지만 종전에 지방경찰청에서 지방이라는 말을 떼고 시도경찰청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말은 종전에 중앙부처의 특별행정기관이었던 각 지방경찰청 등이 이제는 중앙정부의 단독 조직이 아닌 시도경찰청으로 됐다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요. 경찰 업무의 지역 주민 밀착 서비스인 지역안전이라든지 또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지역교통 관련한 사무는 자치경찰 사무로 배분해 왔다. 특히 자치경찰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보여드리시면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제주도를 제해놓고는 수직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쭉 경찰이 이렇게 지휘감독 체계를 갖고 있는데 지금은 자치경찰이 도입돼서 지금 각 시도에 있는 시도경찰청은 반은 국가경찰을 하는 사무고요. 주가사무와 수사사무를 하는 사무고 자치경찰 사무인 녹색 분야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앙지방 협력의 모형이고 이러한 모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상당히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이혼한 모형을 할 수 없는 거에 대한 대안이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주로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가 되고 그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속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의 권한, 사무, 재원, 배분에 관한 것,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관한, 즉 지역에 관한 중요한 지역 정책들이 대통령이 참여하고 지역의 대표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을 통해서 결정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개정된 자치의 중요한 이론적 기초를 설계해드리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 이론적 의미의 이의가 있는데, 하나는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주민조례 발안제라든지 주민참여권 확대, 주민감사 청구제도의 완화, 이런 등등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국정가버넌스 구축이다. 즉 자치단체를 종전에는 중앙정부의 집행기관으로 봤던 것을 이제는 국정의 동반자로 보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중앙지방협력회를 만들고, 특히 처음 도입되는 자치경찰 제도를 중앙지방의 협력 모델에 의해서 이루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정책적 모형이 되겠는데요.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헌법 사항이 아닌 대부분의 사항은 아마 지금까지 되도록 상당히 되지 않았냐. 물론 좀 부수 법안들이 좀 남아있긴 합니다만 한 90%는 제도적으로 달성됐다 이렇게 봐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의회의 인사권 등등 권한이 강화됨으로써 이제 지방자치의 모습이 정상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주민주권 개념이라든지 또는 보충성의 원리라든지 또는 종전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를 할 수 있고, 또 조례 위임 사항은 행정입법으로 금지하는 등등의 조항은 자치입법권 강화에 더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30년 동안을 지방자치 1.0 시대라고 하고 상호 전개될 시대를 자치분권 2.0 시대라고 합니다. 자치분권 2.0 시대가 공교롭게도 내년 새로운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로 이어지게 되는데,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여건, 제도적 여건성에서 커다란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중요한 사항들은 이제까지 소개해드린 바와 이상이 똑같습니다. 자, 그럼 향후 과제도 없지는 않은데요. 앞으로 자치분권의 중요 과제들은 자치분권을 더욱더 강화하게 하려면 자치분권형 헌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단체나 학계에서도 논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는 가장 가깝게는 지방자치법 부수법안들이 있습니다. 주민 조례 발안법이라든지 또는 주민투표, 주민소환, 그다음에 고향사랑 기부금 등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있는 과제들인데, 이것들은 저희들이 자치분권위원회가 임기를 다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요. 혹시 또 미진한 분야는 다음 정부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님께서 민주주의 발전과 분권자치의 확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김순은 위원장님은 현재가 자치분권 2.0 시대다. 그리고 특히 문재인 정부 하에서 자치분권의 르네상스 시대라고 그렇게 걸맞는 정도의 연방 수준의 지방자치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돼서 자치분권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확대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계속 발전시키게 되면은 한국의 민주정치 발전 그리고 지방자치가 더욱더 발전할 것이 아니냐 그런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헌법 개정이라든가 또 부수 법안에 대한 앞으로의 개정 등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김순우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지방자치가 더욱더 자치분권을 통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측면과 정책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우리가 좀 또 보완할 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특히 중앙지방정부 협력회의법 같은 경우가 제정이 돼서 더욱더 중앙과 지방 간의 거버넌스 같은 경우가 더욱더 확대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김순은 위원장님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송하진 전북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송 지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도지사 협의회 송하지입니다. 우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는 관치행정에서 주민중심 행정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91년도에 지방의회 선거를 시작으로 95년도 제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통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은 다 아시는 사항일 겁니다. 30년의 시간 동안 민선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제고하고 지방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일선에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 등 새로운 제도적 개선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에는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돼서 국회를 통과했고 중앙지방협력회의법도 제정돼서 지방자치법과 함께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김순은 위원장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2국무회의로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파트너십을 형성을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머리를 맞댈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이 매우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되면서 광역과 광역, 광역과 기초, 또 기초와 기초정부 간의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많은 한계 그리고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 제도 개선을 위한 일정한 성과를 거두어왔다는 건 사실입니다만 여전히 중앙 중심적인 정책 결정과 자치 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국세대 지방세 비율을 8대2에서 7대3으로 끌어올리고 장기적으로 6대4 수준으로 가겠다는 재정분권, 그리고 주민 밀착형 시안행정을 도입하겠다는 자치경찰제의 도입 등을 지방 분권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일부 진전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많은 부분이 아직도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 재정 측면에서 지방세 비중 증가는 낮은 데 비해서 지방행정 수요나 사회복지 강화에 따른 지방 대응비 요구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의 한계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2022년도 대선을 대비해서 각 후보들이 나름대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방 분권에 관한 공약을 내세우는 분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방을 살리는 길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몇 가지 필요한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 분권 개헌을 통해서 지방 분권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행 우리 헌법은 지방자치에 관해서 단 2개의 조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항을 위임함에 있어서 자치법규가 아닌 법률에 위임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통제하는 모양새는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앙지방간 권한 배분을 통해서 권력 집중 현상을 방지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헌 논의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개헌 추진 주체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1대 국회에서 가칭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개헌안에는 대한민국이 지방 분권 국가임을 천명해서 국가 운영 시스템을 바텀업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을 하고 보충성의 원칙을 명시하면서 지방자치단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해야 하며 특별지방정부의 근거를 명시하고 지방의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주재정권 등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 대표형 상원을 도입해서 입법 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지방의 참여를 강화하고 지방 분권을 촉진해야 합니다. 현행 인구 기준의 국회의원 배정은 상대적으로
비수도권의 소외 그리고 수도권의 집중화를 가중시킬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역구 국회의원 중 수도권의 의원 비율은 약 50%에 달하고 점차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원제를 도입을 해서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입안 과정에서부터 지방의 참여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해외 여러 나라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주요 선진국인 G7 국가 모두 양원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G20 국가 중 양원제 시행 국가는 15개국, OECD 전체 37개국 중에 20개국이 양원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상원제도 실제 운영 경험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52년도에 1차 개헌 때 민의원, 참의원, 양원 체제가 처음으로 헌법에 규정된 이후에 약 10년간을 헌법에 양원제가 존재했었습니다. 60년도에 3차 개헌 이후에 제2공화국 때 10개월의 짧은 기간이지만 실질적으로 양원제 국회를 운영한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대표형 상원은 지역별 의석 배분으로 소수의 지역 의견도 반영할 수가 있고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통일 이후에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 수용이 가능한 지역 대표형 상원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로 법률에 지방 행재정 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해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입법 과정에서 국가 중심의 사무 배분 및 과도한 국가 관여 규정과 함께 지방의 행재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규정을 재개정을 해서 지방의 자율성과 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례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은 발의된 법률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지만 이는 임의적인 절차이고 지방 의견에 대한 구속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서 자치분권 사전 협의가 정부 내 협의제도로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시행이 줍니다만 그 적용이 정부 발의 법령에만 한정이 되어 있어서 국회 입법 과정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지방의 행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에 대한 지방 행재정 영향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도입이 시급합니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지방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법률안에 대한 지방 영향 분석서 또는 지방 행재정 영향 평가서를 제출해서 법률안 발의 및 심의 과정에서 지방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로 지방자치권의 핵심적 사항으로서 자치 입법권, 자치 조직권, 자치 재정권을 확대 보장해야 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령의 범위에서 제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을 요구할 수가 있어서 조례 제정의 범위가 협소합니다. 이것은 지역의 특성과 다양한 주민 수요에 따라 적실성 있고 능동적인 조례 제정을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조례의 제정 범위를 확대하고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지방정부의 조직인사에 대해서 지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관계 규정에서 지역의 특성 및 행정 수요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수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단체장 사무분장, 행정기구수, 직급 등 세세한 부분까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자치조직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법령상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자치조직권 관련 규정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규제 절차로 작용하고 있는 행안부의 각종 협의 승인 절차를 폐지해서 실질적인 자치조직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방 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자치재정권 확대가 필요합니다. 국세 중심의 세입구조를 개편해서 지방세 비중을 40%까지 늘리고 국가균형발전 추진과 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지방교부세율의 인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의 운영을 제약하는 지방채 발행,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및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등을 개선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일단 전반전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 전북지사님.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송하진 전북지사님께서는 현재 우리가 과거의 관치행정에서 주민자치로 변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파트너십이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그래도 아직도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특히 헌법 개정을 통해서 소위 헌법에 지방 분권 국가임을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러는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과거 제1공화국 때 있었던 명문상으로는 있었지만은 실제는 실시되지 못하고 제2공화국 때 실시되었던 소위 상원제도,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그러는 말씀도 하시고, 지방 행정과 재정의 영향 평가제 도입, 그리고 지방자치권 핵심사항 보장에 관련돼서 몇 가지 중요한 그러한 그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아마 심도 있는 토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철우 지사님, 경북지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송하진 우리 도지사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 공감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있고, 또 우리 김순원 자치분권위원장님 늘 강조하시는 말씀이 다 저들은 여러 번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 외에 우리 지방분권, 지방자치가 과연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포항 지역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급지성 호우가 와서 현장을 둘러보느라고 경북도청이 아니고 경북도 포항 지역에 있는 동부청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회의가 얼마나 유효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장소에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 지금 포항에서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대한민국에 새로운 판을 바꿔야지 지방분권, 지방균형 발전이 되지, 이 상태로 가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김순원 우리 위원장 오실 때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김순원 위원장님이 조금 마음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 대한민국 30년 자치제를 했는데 과연 그중에 업무를 잘해가지고 기억나는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우리 참여한 여러분들이 어떤 시장, 어떤 군수가 정말 잘했다, 지역이 획기적으로 변했다, 스타가 있었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많은 지방자치를 했는데 다 중앙에서 감나라, 배나라, 대추나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도지사 한 3년 반을 했는데 지금 하면서 느낌은 이게 다 모두가 지방의 중심이 아니고 중앙 중심으로 중앙 집권제 하던 것을 인사만, 시도지사만, 시장, 군수, 구청장만 뽑아놨지 권한을 내려준 게 있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갔습니다. 물론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조금씩 변화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도를 한번 보면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지방자치하기 전에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입니다. 92년도에 왼쪽에 보이실 겁니다. 왼쪽에 보이는데 21년도의 고속도로 망을 보면은 저쪽 동해안 오른쪽하고 전라남도 쪽 이쪽에 하고는 제가 오른쪽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는데 보이는가 모르겠습니다. 저쪽 92년도나 현재나 똑같습니다. 발전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중앙정부에서 BC가 나오는데 안 나오나 늘 그걸 검토해가 하니까 지방에 사람이 안 사는, 적게 사는 곳은 이 BC가 예비 타당성 검토하면 늘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발전되는 것만 발전되는 이런 현상을 빚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수도권 위주이기 때문에 미국은 구글에 취직했다면 굉장히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 구글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삼성은 서울에 있어야 삼성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삼성이 최초 출발지가 우리 대구 경북인데 어제도 제가 삼성 회사에 갔다 왔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가야지 인재들이 옵니다. 꿈이 삼성전자에 연구소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연구원들이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포기하고 수도권 갔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중심이 되는데 미국은 구글을 제가 저작년에 가보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한참 들어가야지 구글 본사가 있습니다. 그럼 한 8만 도시 있던데 그래도 구글 근무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를 만들 수 있느냐, 그게 지방 균형 발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대구 경북을 통합을 하자.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17개 시도로서는 어렵다. 그래서 대구 경북 500만 정도 도시를 만들고 부울경도 지금 특별자치단체를 하려고 합니다. 광주 전남도 우리가 통합한다니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구 경북 부울경 충청권 호남권 뭐 이렇게 통합해가 한 500만 이상 되는 지방자치를 해야지 지방정부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세계와 경쟁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수도권 집중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가 지금 도시화되는 겁니다. 세계화된다는 것은 결국은 도시화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하루에 150만 명씩 도시로 이동하고 있다. 전 세계 인구들이 150만 이전하면 일주일 되면 1000만 도시가 하나씩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메가시티 도시가 33개에서 43개로 2030년대만 될 거다. 이러는데 우리도 세계화 할 수 있으면은 어느 정도 규모의 그 행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치분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모두가 이제 이 8대2 국세대 지방세를 8대2를 7대3으로 현 정부에서 바꾸겠다 했는데 조금은 바뀌었습니다. 지금 한 7.5대 2.5쯤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바뀌었는데 이걸 또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우리 송하진 도지사도 느끼는 건데 수도권으로 다 갑니다. 수도권으로 전부 다 지방세를 세율을 높여주니까 수도권은 배가 부르고 우리 같은 도 단위에는 배가 고파집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중앙에서 돈 달라고 요구하다가 수도권에 가서 돈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체제를 완전히 바꿔야 되겠다. 지방세를 아무리 높여줘도 지방은 살이 찌지 않습니다. 이미 불균형 상태가 심하기 때문에 이 체제를 다시 바꾸어서 저는 모든 세를 한 군데서 받아서 지방의 균형도라든지 사람 수라든지 땅의 넓이라든지 관리 비용이 드는 만큼 골고루 나눠서 쓰는 발전 전략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체제의 국세 지방세 체제로 바꾸어서 하는 것은 우리와 같은 도 단위는 점점 더 어려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권에 대해서는 우리 송하진 도지사님이 뭐 법을 바꾸자, 개헌을 하자, 뭐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 동감을 합니다. 그 중에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자치를 현행대로 하면은 가능하겠느냐. 결국은 대학을 지방에 넘겨줘야 되지. 대학이 지방과 괴리 현상을 빚는 완전히 중앙에서 관리하면은 앞으로 아이디어 산업,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대학과 같이 가는 아이디어 산업인데 현행대로 대학을 관리하면은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 이런 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 4년 대학생 학생이 한 50만, 대학 전문대학하고 4년 대학 50만이 넘는데 태어나는 학생은 지금 27만 이래 되니까 자동으로 학교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다 그냥 맡겨놓고 지금 교육부에서 하는 대로 그대로 두면은 지방에 있는 대학은 다 망합니다. 대학이 망하면 지방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 자체를 행정 자체하고 통합해야 된다. 그래서 대학을 지방으로 넘겨줘야지 아이디어 산업,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방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기회에 대선 때 교육 자치와 지방 자치를 합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학을 지방으로 넘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준비를 많이 하고 할 말은 많습니다만 제가 국회의원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인데 그때 개헌특위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송하진 지사님께서 개헌특위를 만들자 하는데 지난 20대 초에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활동을 했습니다. 하다가 뭐 탄핵 바람이 불어서 끝났는데 그때 이미 대통령제가 우리나라에 이제는 옷이 너무 안 맞다. 세계적인 나라, 특히 선진국의 대통령제로는 잘 운영이 안 된다. 또 다른 불행한 대통령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걸 대통령 선거하기 직전에 한 이야기예요. 대통령 탄핵하기 직전에. 그래서 개헌을 해서 내각제로 가든지 뭐 이원 집중제 가든지 틀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폐해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제를 이야기하는데 미국 대통령, 우리 대통령 힘이 많이 다릅니다. 미국 대통령은 우선에 예산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외교 국방 외에는 거의 마음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지금 대통령 선거가 임박해서 바꾸기도 어렵습니다만은 언젠가는 공감대를 갖고 이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균형 발전이 지방 분권,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 분권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할 말은 많습니다만은 오늘 시간도 많이 됐고 해서 이쯤에서 마치고 오늘 토론에 굉장히 유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철우 경북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2022년 대선과 분권자치 비전에 대해서 큰 화두를 던지신 내용은 뭐냐면 대한민국 판을 엎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 그동안 30년 동안 지방자치가 특별히 변한 게 없다라고 그러는 전제하에 사실 지방 분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선점이 많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화두로서는 새로운 국가 균형 발전의 모델에 있어서는 통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러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경북지사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는 대구와 경북이 같이 합쳐가고선 통합을 했을 경우 좀 더 발전되지 않겠느냐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그 통합에 관련돼서는 세계적인 추세가 대도시화 경향이기 때문에 이런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육자치와 행정자치의 통합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송하진 지사님과 마찬가지로 개헌에 대해서 또 특별히 새로운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대통령 중심제가 미국의 대통령 중심제하고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너무 많은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 내려놓기가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장기적으로는 내각 책임제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그러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도 좀 더 우리가 토론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명선 논산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황 시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황명선 시장입니다. 네, 전국시장 원수 구청장 협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20대 대선과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우리 컨퍼런스를 개최해 주신 우리
거버넌스 센터 우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저는 처음에 이거 참여할 때 이 축사나 이런 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우리 이 토론하는 이 섹션으로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김영래 우리 교수님께 감사 말씀드리고 김순원 위원장님, 송하진 우리 시도지사 협의회장님, 이철우 우리 경북지사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현장에서 느꼈던 고민과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대 대선과 관련된 대선 직전이기 때문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각 정당에서 지금 대통령 경선 준비를 하고 있고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뭐 연말부터 시작해서 내년 초까지 쭉 후보들이 각 당에서 선출이 될 듯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정말 우리 그 거버넌스 센터와 또 각 우리 그 4대 협의체 또 시민사회 관계자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정말 이 자치와 분권의 기본적인 가치와 틀을 왜 우리가 이렇게 중시하는가, 그 내용에는 국민들의, 시민들의, 주권자의 더 나은 삶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또 현장에서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그리고 패자가 되는 것도 피자가 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하거나 폐업하는 분들도 있는데 결국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국가나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치와 분권의 역할은 더 중요하다라고 봐집니다. 바로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그래서 우리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단식투쟁을 통해서 이 지방자치를 부활시켰고 지금 이제 30년이 되었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자치분권 연방제 수준 국가로 가자라고 취임하면서 그 개헌안을 국회에다가 제안을 드렸는데 결국 국회에서 응답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논산시장으로서 변방에서 이렇게 그 일을 하고 있는 조그마한 도시의 시장입니다만은 결국 우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시도지사님들 현장에서 우리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단체라고 불립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정부라고 불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 주권자, 우리 주민이 주인이 되고 각각의 기초지방정부, 광역정부, 중앙정부로 불릴 수 있도록 반드시 헌법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개헌안 자체가 국회에서 응답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20대 우리 대선에서 여야의 모든 공약으로 관철되고 또 당선자와 또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이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뜻을 모았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지방향 일괄법 제정 그리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정말 32년 만에 됐죠. 그다음에 1단계, 2단계 재정분권을 6대4까지 가기로 처음에 공약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7대3 정도에 가까운 정도로 1단계, 2단계 재정분권을 이제 만들어냈고 또 자치경찰을 부족합니다만은 광역자치까지 자치경찰까지 이제 도입하는 이런 형태가 됐는데 그래도 과거 역대의 정부 가운데서 가장 크게 자치와 분권의 역할들을 현실적으로 좀 성과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제가 평가를 해봅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아직도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고 이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 대통령 직속의 자치분권 오늘 김순원 위원장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우리 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나 재정분권 지방향 일괄법 할 때 우리 시도지사 협의회장님과 함께 같이 논의하고 투쟁하고 또 방문했던 기억도 납니다. 아무튼 김순원 위원장님 힘내시고 더욱더 성과를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새로운 국정의 자치분권 국정운영체계의 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2번 한번 지금 완성된 주민들 자치분권의 핵심적인 영역은 결국 주민들의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를 우리 주민들이 직접 뽑았어요. 우리 시도지사님이나 시장군수구청장님들은 시민과 도민들의 눈을 마주치면서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쉬운 게 현장에서 보면 왜 교육자치는 안 돼 있는가? 학교 돌봄에 필요한 영역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가 되는데 왜 이것도 왜 우리가 하나 이 과제를 해결을 못할까? 보면 5시 이후에는 이 돌봄의 영역이 학교의 영역이 아니라는 이런 입장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 학교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도 아동들도 결국 우리 지역의 우리 아이들인데 이런 의미에서 반드시 교육자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물론 교육자치와 행정자치 통합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고 저는 그냥 쉽게 자치경찰과 교육자치가 현장에서 일하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과 군수구청장, 도지사를 뽑으니까 우리 도민과 시민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일을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에 우리 아이들의 학부형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는 교장이 필요합니다. 선생들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이 역량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제도가 만들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교육장을 주민들이 직접 뽑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교육장은 해당 지역에 지금 우리 그 이철우 지사님 지금 포항시에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금 대응하기 위해서 거기에 계신데 포항시 교육장이 주민들이 포항 시민들이 뽑았다라고 하면 포항시 학교 돌봄 사업 같은 경우는 그 교육장님이 누구를 바라보고 하겠습니까? 우리 지역의 우리 아이들의 학부형들, 우리 시민들, 우리 주민들의 눈높이를 보고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5시까지가 아니라 7시, 8시까지 더 확장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자치와 분권이 필요한 것이죠. 행정에 대한 영역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치가 아니라 교육자치까지 반드시 그래서 다음 대선에서는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 참 가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결단하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치경찰입니다. 현장에서 예를 들면 우리 주민들의 치안과 교통, 기본적인 이런 자치경찰의 논의가 이런 출발선상에서 이루어졌는데 아쉽게도 광역자치가 돼 있습니다. 광역자치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촘촘하게 기초자치까지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럼 뭐 여러 가지 정부의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추후에 고민해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논산 같은 경우 논산경찰서장을 그리고 포항경찰서장을 시민들이 직접 선출할 수 있으면 됩니다. 하는 방법은 뭐 런닝메이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경찰서장은 누구의 눈높이를 바라보고 하겠습니까? 우리 지역의 아이들의 교통사고, 우리 시민들의 교통사고 막기 위해서 뛰어다닐 겁니다. 현장을 다닐 겁니다. 치안, 교통, 모든 서비스를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자치가 필요하고 분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음 20대 대선에서는 자치경찰도 기초까지, 교육자치도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선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복지와 관련된 사무에 대해서는 복지자치권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중앙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들을 설계해서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이게 모두 다 국비를 다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은 하나도 없어요. 거의 대부분. 다 지방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럴수록 지방에 대한 재정의 압박들이 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광역과 기초가 함께 중앙정부가 설계한다 하더라도 함께 서로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예산을 줄 때 포괄적 사업비를 사회 서비스에 대한 포괄 보조 사업들을 도입해서 스스로 해당 시군구의 특성에 맞는 복지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들을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주민 돌봄, 그다음에 노인과 아동, 장애인 이런 돌봄 기능 분조를 중앙이 설계하고 광역과 기초에서 돈을 대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정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이양해서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얼마 전에 재정분권 2단계를 정말 진동 그때 했습니다. 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순종은 1조 원이에요. 1조 원 하려고 2년 동안 우리가 한 30번 가까이 회의를 했나 그런 굉장히 아주 자괴감도 들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마지막에 기재부가
안을 만들어서 1조 원 동의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시도지사님이나 우리 시장문서님들 지금 문건을 다 받아봤겠지만 그 출산 장려 정책을 모든 지방정부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주지원을 갖고. 자주지원 갖고 해당 시군구의 출산 장려 지원금을 중앙정부가 설계해서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면 현재 하고 있는 시군구나 시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현재 하고 있는데 중복된 첫 아이 만남이라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첫 번째 출생할 때 200만 원을 국가에서 사업을 설계를 했어요. 이 사업을 설계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지방정부랑 협의를 안 했습니다. 뭐 문건 실무자들하고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죠. 그거 갖고는 협의라고 볼 수가 없죠. 이거 100% 중앙정부가 설계했으면 중앙정부가 줘도 돼요. 근데 중앙정부가 100% 주는 게 아니라 중앙은 50%, 지방정부 50%입니다. 이번에 순중 1조 원 했는데 지방 도움되라고 했는데 재정권을 통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 사업 하나만으로 2,500억 원의 지방비가 부담이 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또 하나 더 크게는 0세에서 1세 지금 영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0세 10만 원, 20만 원인데 이거 2025년까지 50만 원까지 확장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 지방비가 국가가 100% 부담하는 게 아니라 지방비 따져보니까 1조 2,500억 원 들어갑니다. 광역과 기초가 1조 2,500억 원 돼야 됩니다. 재정분권 2단계 2년 동안 투쟁해서 만들어낸 순정 1조 원이 이 하나의 사업 갖고도 부족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재정 분권뿐만 아니라 복지의 자치권 그리고 복지에 대한 사무를 할 때 다양한 사무를 할 때 중앙의 일반적 사업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이 협력과 논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이 정부의 그런 컨트롤 타워 역할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분권 기초 세를 꼭 만들어 주시기를 또 제안도 이번 대선 때 제안을 할 겁니다. 그리고요. 재정분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 국민입니다. 현장에 우리 국민과 시민과 주권자가 있습니다. 이 국민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분권형 개헌을 정말 추진되어야 된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교육자치, 그다음에 자치경찰, 현장에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대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재정분권 6대 4까지 정말 이루어지고 모든 중앙정부의 사무들이 단독적 중앙정부의 입장으로 정리되는 게 아니라 이게 오히려 논의가 안 되면 기초나 광역정부의 재정 압박으로 지금 현재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지방세, 기초세까지 신설을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이 이 단체에서 사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살 수 있도록 또 국민과 시민이 주권자가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 개헌이 반드시 20대 대선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명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명선 시장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지방자치와 분권이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는 발전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방자치단체라고 그러는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 정도로 지방자치나 분권에 대해서는 개선할 점이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지방분권과 관련돼서는 재정분권 그리고 교육자치와 행정자치의 통합 문제, 시군구 자치경찰제 실시와 확대 문제, 복지자치권의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황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 그 지방자치나 분권에 있어서는 눈높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눈높이와 관련된 문제는 시장이나 군수의 경우 주민들이 직접 뽑으니까 주민들을 보고서는 행정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교육자치라든가 자치경찰제 같은 경우도 시군구에
도입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시장 역할을 하시면서 아마 피부적으로 느꼈던 그러한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네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님, 그리고 송화진 전북지사님, 이철우 경북지사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명선 논산시장님께서 지방자치, 지방분권, 그리고 거버넌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도 제기해 주셨다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총중들로부터 온 질문에 대해서 우선 좀 거기와 관련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 네 분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시는 그러한 순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 대선과 우리가 이 큰 주제가 2022년 대선과 거버넌스 분권자치의 비전에 관련된 문제인데, 내년 대선이 지방분권 또는 분권자치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과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2년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공에 있었던 요하네스버그에서 지속가능 발전 세계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한국 NGO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참석해서 지방정부 세션에 참여했는데, 그때 거기서 지방정부와 관련된 선언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큰 주제가 뭐였었냐면 Local Action Moves the World, 지방 행동이 소위 세계를 움직인다라고 그러는 그러한 것을 그 당시에 발표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20세기는 소위 세방화 시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플러스 지방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21세기는 그것이 세계화 플러스 지방화가 아니고 오히려 지방화 플러스 세계화다. 그래서 지세화 시대다. 그렇게 그 화두가 변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Local Action Moves the World, 지방이 변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논산이 변하면 충청남도가 변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마찬가지로 대구 경북이 변하면 대한민국이 변하고, 전북이 변하면 대한민국이 변해서 이렇게 지방을 통해서 변한다라고 그러는 큰 화두를 제공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그것이 벌써 20년 전인데 그동안 우리의 지방 분권이나 자치가 얼마나 변했냐라고 그러는 거는 여러분들 각자의 시각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발표하신 분들 중에서 내년 대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그 문제와 관련돼서 좀 우선 몇 가지 우리가 좀 논의해 볼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선 그 문제 전에 황명선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지금 그 지방정부와 관련된 무슨 다른 회의가 있어서 일단 이 세션에서는 지금 기조 발제만 해 주시고 질의가 혹시 있으시면 먼저 그럼 저한테 주시고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질의가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내년 대선과 관련돼서 지금 각 당의 대선 예비 후보들이지요. 예비 후보들이 과연 이와 같은 교육자치 또는 시군구 자치경찰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좀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디 황명선 시장님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황 시장님 또 다른 일이 있어서 나가신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또 인사 말씀도 해주시면서 예. 혹시 우리 오늘 이제 참여하신 많은 분들이 우리 거버넌스 센터에서 우리 좋은 조례, 좋은 정책을 갖고 평가를 받아서 아주
선정된 우수한 그런 의정 활동이나 역할을 했던 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참여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이제 자치경찰에 대해서 그리고 교육 자체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현장에 지금 삼선을 하고 있는데 아주 처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초등학교가 33개 학교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는 맞벌이 부부들이거든요. 혼자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혼자인 분들이 많지 않았는데 거의 이렇게 맞벌이인데 요즘의 청년들은 거의 다 맞벌이죠. 기본적으로 같이 합니다. 그래서 돌봄의 영역은 이 시대에 아주 필수 불가결한 그런 의미에서 돌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은 0세 1세는 부모님이나 가족의 품 그리고 뭐 이외에는 어린이집,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있을 텐데 여기를 따로따로 다른 시설에서 하려면 엄청난 정부의 예산들이 들어가거든요. 그 아이들이 그 시설에서 저녁 8시, 9시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데 아주 간단하거든요. 근데 어린이집, 유치원은 돼요. 그리고 저희 지방정부에서 24시간 토요일, 일요일 날 또 저희 논산에서는 그 아이들봄 센터를 만들어서 저희가 직영하면서 24시간 운영을 해요. 다만 33개 학교에 있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방과 후 수업 이후에는 안 돼요. 요즘에 유은혜 교육부총님이 뛰어다니면서 조금씩 여건을 만들어 가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왜 안 되나 보니까 결국은 우리 교육장님이나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책임의 문제예요. 제도의 문제. 제도를 바꿔주면 우리 내 학교, 내 지역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눈을 마주치고 학부형을 마주치고 시민들의 눈높이를 마주쳐서 교육장이 일을 하겠죠. 그리고 경찰서장도 그렇게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정말 완전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게 바로 결국은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그리고 228개, 17개 시도별로 각각의 도시도 있고 시골도 있고 도농복합도시의 다양한 특성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획일적으로 지금 교육자치가 안 되다 보니까 방과 후 수업도 똑같이 획일화되어 있어요. 각 지역마다 농촌은 다양한 특성의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들이 필요할 텐데 획일화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만약 교육자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반드시 필요하고요. 자치경찰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김순 우리 자치분권위원장님 노력해서 행안부라든가 등등등등 해서 그때 저희들도 제안을 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아침에 학부형들이 그 횡단보도 하고 신호등 설치하고 주정차 구역 이거 안전을 위해서 해달라고 합니다. 이게 현장에서 주민들이 뽑은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을 찾아가서 해달라고 합니다. 또 의원들한테 찾아가서 민원 이야기하죠. 근데 저희들한테 있지 않아요. 행안부에 경찰청에 있어요. 지방경찰서에서 동의가 안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데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을 이유가 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부 안으로 자치분권위원회 안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국회에서 응답이 없어요. 폐기됐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국회에서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치와 분권에 대한 인식들을 함께 우리 4대 여비체와 함께 같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20대 대선에서는 반드시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황 시장님께서는 다른 일이 있어서 더 이상 참석 못 하시고, 예, 오늘 수고 질문 좀 많으셨습니다. 받고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궁금하시? 예. 예, 그러면 지금 또 그 황 시장님께서 교육자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그 발표자분들께서도 교육자치, 행정자치, 통합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개헌과 관련돼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철우 경북지사님 그 개헌과 관련돼서 혹시 좀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으세요? 예. 제가 그 국회 20대 국회 개헌특위 할 때 우리 당 간사를 했습니다. 간사를 했는데 그때 지방 재정에 대해서 아무리 검토를 해도 균형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제시한 국세대 지방세를 아무리 바꿔도 이미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완전한 도지역, 농촌지역은 세를 받을 데가 없습니다.
받을 때도 이름을 아무리 바꿔 해줘도 뭐 이미 가난한 사람들끼리 사는데 그 무슨 돈을 받아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는 어렵다. 운동장을 골고루 해놓고 그때 가서 지방에 중앙대 지방 그 국세대 지방세를 해야 되는데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김순환 위원장님이 뭐 7대3으로 한다. 그 아무리 해봐 6대4로 해도 결국은 또 수도권에 가서 사정해야 됩니다. 수도권에 가서. 그 새로운 또 분란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재정 문제 해결 없이는 또 지방자치가 어렵고요. 그 행정과 교육과 경찰이 다 한 덩어리에 대해서 주민을 위한 일들인데 그걸 따로따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실제로 지금 교육세는 남아도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왜냐하면 학생 줄어들죠. 선생님 줄어들죠. 그런데 국세는 늘어나니까 돈은 똑같은 비율로 21.7% 똑같은 비율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는 돈이 굉장히 불공평하게 집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유치원 같이 있는데 어린이집은 또 시도 또 시군구 우리 행정에 몫이 돼가지고 그것도 통합했네. 유치원하고 보육하고 그 유보 통합하려고 국회에 있을 때 많은 노력했는데 그 이해 집단들이 갈려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에 교육 자치를 행정 자치하고 합치면은 유보 통합 이런 문제도 필요가 없습니다.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황민선 그 협의회장님 아까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지금 어린이들 태어나면 나라에서 다 키워줘야 되는데 유치원 다루고 어린이집 다루고 하다 보니까 한쪽엔 돈이 남아돌아서 남아돈다 하면 또 어폐가 있습니다. 그건 또 그 사람들 돈이 아무리 줘도 모자라지만 저들이 볼 때는 이 형편이 선생님 줄어들고 학생 줄어드는데 돈은 점점 늘어나니까 그게 상황이 달라진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개헌할 때도 이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생각하고 시도지사 회장님이 개헌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종합을 한다니까 그때 같이 의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 다들 공감을 하시라 믿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 던진 게 지방자치 30년 했지만 어느 스타가 있겠냐. 우리나라 스타 있다고 하면 선거 나가는 사람 스타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느 지사가 뭘 나갔다 이것만 알지 그 사람 뭔 일을 잘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철우 지사님, 아까 송하진 지사님께서는 그 지역 대표형 상원 제도를 도입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와 같은 문제와 관련돼서 혹시 시도지사 협의회 같은 데에서 뭐 좀 논의가 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송하진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게 토론이 진행이 돼서 기쁩니다. 오늘 뭐 짧은 시간에 이렇게 엄청난 기본적인 문제점까지를 다 논의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우리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는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 정책 제안을 준비를 단단히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정책에 대한 목록 제안서들을 이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도지사 협의회 산하에 지방분권 특별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이시종 충북지사님이 위원장으로 있습니다만은 이와 관련해서 지방자치 혁신과제 또 분권과 관련된 각종 정책 공약 이런 것들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게 거의 다 되면은 각 정당별로 후보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해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사실 아까 우리 이철우 지사님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재정분권 하나만 말씀드리면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개혁을 한다고 해서 지방 재정, 중앙 재정대 8대2에서 7대3, 7대3에서 6대4 이렇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기울어져 버린 이 운동장 하에서 그 비율이 아무리 변해도 의미가 없다 하는 말씀은 거의 전적으로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지방에 현실적으로 재정이 어떻게 배분되어지는가에 대한 문제를 인식을 하고 답을 찾아 나가야지, 과거에 지금 현재 8대2가 7대3으로 가는 얘기는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때는 그 비율만 바꿔도 바뀐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이미 너무나 많은 중앙과 지방의 격차, 수도권에 12% 면적의 50%가 넘는 인구가 모여 살고 있고, 지방은 거꾸로 88% 면적의 50% 이하가 되는 이런 상태하에서 지방세, 국세를 아무리 배분해도 그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현행 제도화에서 한다면 교부세를 높여서 그 교부세를 가지고 적절하게 지방 재정을 조정하는 안만 나오면 굳이 그것이 지방세, 국세 이 어렵은 공식을 만들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건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개헌이 왜 중요한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헌법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이미 30년도 훨씬 더 된 전에 우리 사회가 지금과는 너무나 달랐던 시절에 만들어진 법으로 지금도 이 나라가 통치되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은 엄청나게 변해버렸습니다. 뭐 쉽게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이런 얘기하고 있지만은 뭐 지방 소멸 문제라든지 인구 절벽 문제라든지 탄소 중립의 문제라든지 뭐 여성 노인 할 것 없이 수많은 분야가 이제는 문제가 서서히 깊어지고 넓어지고 쌓여져 가고 있다. 이런 시대의 문제를 과거의 헌법으로 계속 간다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 분권 시대로 확실하게 규정을 하면서 이번에 코로나19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현장에서 다 다룬 것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물론 중앙의 컨트롤 타워가 대단히 역할을 잘한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현장의 문제는 현장에서 풀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 지금 개헌 문제는 심각하게 논의가 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지금 쉽게 이야기하고 있는 전 세계가 이슈가 되고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오히려 논의가 되고 헌법 개정이 어디로 실질적으로 개헌되어서 내용이 충실해져 가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이 지금 너무나 단답형 또는 이슈형 뭐 어찌 보면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아무 소용도 없는 논점으로 계속 토론을 채워나가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매우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가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앞으로 우리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정책 제안 만들어서 제안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전에 대선이 정말 멋지게 좀 토론 과정을 통해서 미래의 대한민국을 풀어가는 그런 대선이 되고 헌법 개정도 확실하게 논의가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강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송하진 지사님께서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내년 대선과 관련된 지방 분권 또는 분권자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러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마찬가지로 그런 제안이 많이 돼서 내년 대선 후보들이 누가 당선되든 간에 어떻든 앞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한 그 분권자치 또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는데 내년 대선이 큰 역할을 하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순은 위원장님, 지금 뭐 여러 가지 들으셨겠지만은 김순은 위원장님께서 지난 몇 년 동안 지방자치분권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셔서 상당히 그 지방자치법 개정이라든가 등등에 대해서 많은 그 공헌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리고 지금 발표자분들께서도 그런 말씀에 대해서 하셨습니다. 또 그러나 또 일부 발표자께서는 이철우 지사님과 같은 분은 또 그러나 사실 아직도 미흡한 게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김순은 위원장이 혹시 지방자치분권 자치분권위원장으로서 앞으로 대선과 관련된 어떻든 이런 정책적인 제안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는 게 있다든가 부연해 주실 말씀 있으면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세 분의 현장에 계신 내 목소리를 또 이제까지 쭉 들어왔는데 오늘 또 이렇게 영상으로 듣고 보니까 또 생생하고 또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몇 가지 그 지적하신 사항을 이렇게 뽑아보면 첫 번째가 이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우리 황영석 시장님이나 우리 송 지사님이 교육 일반자치 통합, 그다음에 이철우 지사님은 대구 경북 행정체제 개편, 뭐 이런 등등이 아주 핵심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자치분권위원장으로서 지금도 아주 못내 아쉬운 거는 2018년도에 시도했던 우리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안입니다. 그때는 이제 국회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좌절됐는데, 다음 정부는 아마 이 헌법 개정을 해야 아마 새로운 자치분권의 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특히 이제 오늘 그러면 헌법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냐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송 지사님이 조리진에 말씀하신 대로 우선 지역 대표형 상원제가 도입돼야 된다든지, 우리 자치분권형 국가임을 선언해서 향후 우리 헌법을 해석할 때 또는 하위 법령들을 해석할 때 자치분권 정신에 위배되는 일은 위헌이 될 수 있도록 뭐 이런 내용이라든지, 또는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든지, 또는 이제 우리 주민주권의 개념에서 우리 자치권을 기본권화하자는 내용들이 아마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이 자치분권의 헌법이 꼭 좀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교육과 또 이렇게 현장에서 그 제도 개선을 하다 보면 제도 개선의 추진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분권 과제는 늘 중앙과 지방 간의 그 대립이 되는 그런 과제고, 또 중앙부처의 반대가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 때문에 전략적으로 조정하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 자치분권위원회는 교육 일반자치 관련해서는 연계 협력 강화를 위해서 애를 많이 썼고, 나름의 성과라고 한다면 일선 교육계에서 일반 자치와 연계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데에는 상당히 공감대를 얻어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뭐 다음 단계에서는 그 공감대를 근거로 교육 일반 자치의 연계 협력을 넘어서 통합으로 가는 뭐 길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행정체제 관련해서는 우리 조선시대 때도 우리 팔도였는데요. 지금 우리 교통통신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17기 시도로 지금 아주 작게 분절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세계의 흐름을 굳이 뭐 얘기할 것도 없더라도 지금 17기 시대로 분절화되어 있는 행정체제를 지금 지금 논의하고 있는 지역만 보더라도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남, 같이 4-5개로 통합하는 논의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봐지고요. 특히 이제 이게 당장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게 쉽지 않으면 중간 단계로서 우리 지방자치법도 도입됐던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저는 좋겠다. 그래서 지금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특히 이 메가시티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재정분권에 관한 중요성은 뭐 수차례 지금 또 강조가 이 자리에서 됐는데요. 교부세가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긴 합니다. 국세 일정 부분을 지방세로 확보하는 로 아주 간단하긴 한데, 이 교부세가 안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는 권한과 책임의 일치라고 하는 원칙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방정부의 권한을 많이 주면 그 권한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세원을 확보해서 책임과 권한에 맞게 이렇게 일을 하면 좋은데, 교부세를 많이 인상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없이 세입이 들어오잖아요, 일정 부분. 그러니까 권한과 책임으로부터 이 기본 원칙이라는 데서 좀 떨어져 있는 제도라 이 교부세 인상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그 어려움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차원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소위 지방세라고 하는 교부세보다는 지방세의 비율을 높이는데 이렇게 해왔고, 또 조금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명확한 목표 7:3 뭐 이런 명확한 목표들이 어렵게나마 지금까지의 성과를 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나름의 성과는 있었지만 저희들도 뭐 아쉬움이 적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고, 이 적지 않은 이 아쉬움들은 뭐 남아있는 기간에 또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또 혹시 이제 저희 정부 내에서 해야지 못하면 다음 정부가 해야 될 텐데, 이제까지 이제 우리 대통령 선거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자치분권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렇게 핵심 주제 이슈로 떴던 적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제 기억에는 노무현 후보와 이해창 후보 때인가요? 세종시 그 행정수도 했을 때가 그게 아주 핵심 공약으로 제시가 됐고, 그 때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좀 가능하면 현장에서 이 자치분권 관련된 이슈들이 좀 대선 공약이 각 당에서 대선 공약으로 경쟁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자치분권의 분위기를 이어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김순은 자치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마찬가지로 헌법 개정이 내년 대선에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해서 대통령 제20대 대통령 임기 중에 됐으면 하는 그런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도 개선 전략이 사실 공감대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그러는 말씀, 그리고 행정체제가 우리나라의 경우 앞으로 메가시티를 지향하는 방향에서 한 4, 5개 정도로 되는 것이 좋겠지 않겠냐. 그리고 재정 분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지금 세 분 발표자도 상당히 공감하고 계시는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청중 중에서 한 분이 박흥순 강남자치협력관이 하나 질문을 해주셨는데, 질문은 뭐냐면 거주인의 주민이 아니라 주권자로서의 주민으로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그 지방자치분권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지방 안에서의 분권이 정책 공약으로 도입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지금 그 세 분 중에서 내년 그 대선 정책 공약 중에서 지방 안에서의 분권으로서의 주민자치의 제도적 실질적 보장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혹시 좀 말씀을 해주실 분이 있으면 잠깐. 우리 박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주민자치,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지역의 주권자인 주민과 시민과 국민들께서 직접 주체로서 참여하고 권한을 갖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는 국가나 정부는 저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도와주고 책임을 주고 권한을 주고, 어떻게 보면 요즘에 묻지도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일단 우리 그런 의미에서 분권의 중요성이 되는데, 중앙이 이 광역과 기초의 지방 정부들을 믿고 재정 권한이라든가 사무나 지방이양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저는 믿고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을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지방 공무원들이 그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정적인 인식도 많이 있고 못 믿어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저는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저는 분권이 돼야 된다. 그리고 지방 정부한테 주고, 지방 정부는 우리 주민들이 주체로서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권을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주민자치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주민자치의 이 법안 내용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무척 안타깝습니다. 왜 국회에서 이 논의를 하면서 삭제가 되었을까? 이 나라의 주인은 주민들인데 어떻게, 저는 다른 법안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권자로서의 가장 주체로서의 그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한 법안인데 주민자치회가 법안이 삭제되었다라는 것은 정말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막 국회 차원에서 일부 의원들께서 법안을 발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내년 대선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4대 협의체가 함께 힘을 모아서 반드시 주민자치회가 법률적 근거를 갖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또 저도 현장에서 논산시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지방정부의 권한을 주민자치회한테 계속 확대를 더 해드려야 됩니다. 어저께 저희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지금 주민자치회,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시스템일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494개의 마을까지 이제 마을자치를 조례를 만들어서 마을자치 주민참여 예산도 100억 이 풀옵션으로 해서 권한을 드리고 나눠드리고 함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마을 단위 주민자치회가 더 성장하고 사람 사는 동고동락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업무를 하기 위해서 사람이 상근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무국 운영, 프로그램 관리, 기타 마을자치의 운영을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업무, 그래서 인사권까지 어저께 저희는 읍면동 주민자치회에다가 전체적으로 다 위탁하는 협약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는 정부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한테 더 잘게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저는 답이다라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진행에 있어서 좀 차질이 있었는데 황명선 시장님께서 바쁜 일이 있어서 나가신다고 그랬는데 또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끝까지 마무리 말씀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지금 네 분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어쨌든 2002년 대선과 거버넌스 분권자치의 비전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 마찬가지로 사실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 줬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하면 뭐 한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래 10시 반부터 12시까지인데 10시 반 이전에 사실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12시가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또 세션 1과 2에서 민주주의 발전과 분권자치 확대, 또 지역 위기와 지역 혁신, 분권자치 실천의 길 여러 가지 또 토론이 있으니까 혹시 좀 바쁘시지 않으면은 그 세션에도 좀 참가를 해주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한두 가지 말씀만 드리고 이 세션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 마찬가지로 내년 대선은 우리나라의 그 지방자치 또 분권자치와 관련된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는 저는 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철우 지사님이나 또는 송하진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마찬가지로 현재 시도지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든가 또 황명선 지사님, 시장님과 같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하신 그러한 내용 같은 경우가 내년 대선의 공약으로 실제 후보자들한테 전달이 되고 또 그와 같은 것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되시는 분들이 정말 우리나라가 지방자치 르네상스를 이룰 수 있는 그와 같은 그러한 그 헌법 개정이라든가 또 행정에 또 반영이 돼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그 지역 혁신과 분권 자치가 내년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더욱더 확실히 우리가 정립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지금까지 참여해 주신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님, 송하진 전북지사님, 그리고 이철우 경북지사님, 그리고 황명선 논산시장님에게 감사드리면서 이 특별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